네. 네. 계속해서 이제 책 소개를 하는 코너를 마련했었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 소개를 하면 여러분한테 부담도 되겠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것이 또 읽어두면 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애플 만든 아저씨 있죠. 바로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두껍긴 한데요, 읽어볼수록 느끼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양 철학에 많이 심취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좀 인물들 이름이 좀 헷갈려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스티븐 잡스를 상대로 했던 영화가 만들어졌었죠. 한번 뭐 책을 읽기 전에 그 영화를 한번 보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티븐 잡스, 네, 저서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우리 다시 일어나요 섹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수생이란 말이 있다. 대학생이자 재수생인 어정쩡한 학생을 일컫는다. 대학에 합격해놓고도 다시 입시 재수를 선택해 신분이 애매한 경우다. 숫자는 연간 5만 내지 6만 명에 달한다. 재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중 응시자가 대략 그 2배이니 2명 중 1명은 반수생이란 결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점수가 더 높고 유명한 상위권 대학 진학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금 학교에 적을 걸어두고 재차 도전해보려는 차원이다. 입시 전쟁의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학교에 이름은 걸어놓고 수강 신청도 해놓은데 그러면서 다시 재수를 준비하여 좀 더 상위권 학교로 가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은 바로 취업의 스펙이라는 점에서 조금 아연실세간 부분이기도 하지요. 재수는 입시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시험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취업 재수생이다. 삼수생을 넘어 장수생까지 있다니 졸업 이후 1년 정도는 귀엽게 봐준다.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0세를 웃돌아 늙은 신입이란 우스갯소리마저 흔해졌다. 또 취업 재수의 심리적 압박은 대학 입시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하면 더하다. 인생 항로를 결정할 운명적인 최종 승부처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패배하거나 탈락하면 해 뜰 날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오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움켜쥔 취업 승자는 손에 꼽힌다. 그만큼 소수라는 거죠. 워낙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정규직이 적어서다. 얼마 안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그 10배의 취업 준비생이 경쟁에 뛰어드는 구조다. 반대로 말해 그중 90%는 패배의 멍해를 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취업 재수생 양산 시스템이다. 즉 청년 집단 대다수는 취업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패할 줄 알면서도 긴 인생을 생각하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다. 이탈하면 추락하는 중산층의 덫. 이를 해결하고자 눈을 낮춰 일자리를 찾자는 조언이 많다. 즉 대기업은 자리가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 요컨대 고용의 미스매칭을 풀자는 얘기다. 아주 설득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인식의 한계에 있다. 인생 전체를 지배할 낙인 효과 탓이다. 그간 투여한 막대한 교육, 취업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뿐더러 눈높이를 낮춘 타협 결과가 평생 낙인이 돼 경력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다녔으니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비이성적인 편견이 그렇다. 결국 경기 불황 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케아 세대를 비롯한 청년 그룹은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불리한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낙인 효과는 연애, 결혼 장벽으로 존재한다. 결혼은 중대한 신분 변화의 계기다. 고소득층으로 진입하겠다면 특히 그렇다. 때문에 대부분은 적어도 비슷한 환경의 배우자와 연애 결혼하는 게 현실이다. 동류 교배 현상이다. 이때 일자리라는 현실이 비교 열의에 있다면 배우자 찾기는 꽤 힘들어진다. 공시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죠. 200만의 탄생 배경이다. 공시족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고통을 준다.
중산층이 되고자 눈물겨운 노력을 한 부모 세대는 그들의 경험상 상대적으로 삶이 고달플 수 있는 일자리를 자녀에게 권하기 힘들다 때문에 취업을 위해 무리수를 둬가면서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이 선택은 곧 부모의 노후 빈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부자 공멸의 함정이자 중산층의 덫이다. 송호근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를 보자 참신한 소재와 가슴을 울리는 문장으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이 책엔 수정되어야 할 게 있다. 2장의 타이틀인 아픈 청춘은 그래도 행복하다란 문구는 고쳐지는 것이 마땅하다. 행복하다가 아닌 행복했다로 말이다. 50대 베이비 부모의 20대 얘기니 당연히 과거형이 맞다. 실제 내용도 자수성가한 부모 세대의 사례 소개와 현재 고민 중인 20대의 무게를 비교한 것이니 더 그렇다.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작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복잡하다. 세대 갈등의 핵심 배경을 이 글자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모 세대의 20대는 행복했다. 갈수록 나아질 희망과 열정과 미래를 20대 때 공유했다. 비록 사회초년기를 비롯해 꽤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아질 것이란 희망과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게 30년이 지나 50대가 되니 절망과 불행과 공포로 변질됐다고 어루만진다. 즉 행복은 불행의 신세 타령이다. 그런데 지금의 자식 세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대 청년의 문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심거리가 무엇인지, 2030 세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 어렸을 때는, 나 젊었을 때는, 내 시절에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애초부터 행복을 맛볼 기회를 차단당했다. 바늘구멍처럼 좁혀진 성공의 관문을 뚫지 못하는 한 불행이 불행을 불러오는 반복된 삶이 예고될 뿐이다.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 책상에 앉아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더니 캠퍼스 낭만은 온데간데 없이 입학과 함께 취업 준비에 매달리며 연애보다 토익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행복은 찾아보기 힘들다. 웃음기가 사라진 캠퍼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사회 진출은 또 얼마나 막막한가. 취업은 인생 전체를 결정할 단판 승부로 굳혀졌는데 갈수록 승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취업난이다. 굳이 가타부타 말을 보탤 필요조차 없다. 설사 10명 중 1명에 뽑혀 취업 축하 잔치를 벌인다 한들 행복의 여우는 오래가지 못한다. 살인적인 주거, 양육, 교육비를 떠올리면 차라리 혼자가 속편하다. 이것도 청춘의 행복이라 강요하면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다. 이웃 삶이 더 팍팍하다는 조언으로 제격인 까닭이다. 7.8기가 가능한 사회로 봅시다. 이를 풀 방법은 없을까? 해법은 단순하다. 애초에 불행을 줄임과 동시에 불행에서 행복으로의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를 구축하면 된다. 애초에 취업 불행을 줄이자면 앞서 강조한 기업, CEO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지할 정부 의지가 발현되면 된다. 동시에 불행은 행복을 위한 반전 기회를 제공하면 기대 효과는 훨씬 커진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게 맺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필요다. 그러면 한번 패했다고 좌절, 포기할 일은 줄어들고 사회 비용도 경감된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패자 부활전의 필요다.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 갈등의 모든 원인은 대부분 패자 부활전의 부재로 귀결된다. 제도전의 기회가 없으니 모든 개인 자원을 총동원해 취업 승부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함정에 빠지면 그 늪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은 유령처럼 본인과 가족을 괴롭힌다. 한 번 떨어지면 끝이기에 모든 걸 걸고 경쟁에 뛰어들고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7.8기는 사라질 찰나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에 냉엄한 철학 올린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그나마 존재했던 패자 부활전을 원천 봉쇄했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다. 그러니 위험한 창업보다 안정된 직장이 최고로 간주된다. 없진 않지만 실패는 재도전이고 재도전은 성공의 연결고리는 적잖이 희박해졌다. 피말리는 경쟁에서 실패는 영원한 낙오일 뿐이다. 불만이나 저항조차 못한 채 하류 인생으로 전락한다. 약한 숨을 쉰 채 연명하는 인생 낙오자에게 동화줄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
갖은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도록 강요받는다. 막 사회 대비를 타진하는 어린 청년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귀의상실은 상상 이상의 가혹한 징벌과 마찬가지다. 패자부활전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패자부활전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패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 번 경쟁에서 졌다고 모든 기회를 빼앗는 건 옳지 않다.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실패를 뛰어넘은 성공이야말로 값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누구든 인생 경로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법이다. 실패의 경험을 사장시키는 건 사회 전체의 낭비다.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가 값지다. 좌절을 맛본 경영자가 실패 확률이 적지 않은가?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패자부활전은 희망의 이름이다.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패자부활전을 재가동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절대다수의 청년 좌절을 건져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정책은 이미 많이 나왔다. 하나같이 적잖은 고민 끝에 제시된 패자부활전의 대책이라 눈여겨봄직하다. 가령 가난 탓에 교육,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반값 등록금이 제시됐고 비정규직이라도 얼마든 성공할 수 있는 차별 해소도 나왔으며 아예 청년 고용을 의무 할당하자는 주장도 구체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창업 실패를 북돋우고자 연대 보증 해소, 철폐를 첫 발을 뗐다. 실패자를 뽑지 않으려는 기업의 연령, 성별, 차별적인 채용 관행에 대해서도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 약속한 듯 가을에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신입사원 일괄 채용의 문호도 넓히라는 제안도 있다. 아예 대학 입시를 포함한 교육제도를 손보자는 말도 의미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의지다. 늘 재원의 한계가 자주 거론되지만 돈 문제는 그 다음 논의 사항이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 만들 수 있는 법이다. 반대로 지금껏 대부분의 정부는 청년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눈앞에 인기 영합에 휘둘렀을 뿐이다. 흉내에 그쳤을 공산이 크다. 대중의 눈과 귀를 장악할 매력적인 정책 발굴에 공을 들인들 새로운 건 별로 없다. 제시된 정책만이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갈 때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것이 과연 전영수라는 저자만의 생각일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죠. 의지의 문제란 겁니다.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바로 이 의지의 문제가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포용할 것인지, 그래서 근본적인 청년 고용 불안 문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거지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지는 바로 정부와 기업의 의지다. 그것이 바로 공존 전략이다. 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 함께 키울 수 있다 부분 이제 세 번째 섹션 마저 읽겠습니다. 전문가가 말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요구한다. 투자를 늘려주세요. 기업은 맞받아친다. 투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부가 또 묻는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기업이 답한다. 규제를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규제를 풀어주세요 이야기 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불거졌던 여성용품이죠. 생리대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 지자체만이라도 이제 빈곤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의 경제가 열악하여,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수건으로 대신하고 신발 깔창으로 대신하는 그 친구들을 돕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기본 용품에 대해서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었었죠. 하지만 기업은 그것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판단했을 때 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 기업의 규제만을 푸는 것이 과연 만능 열쇠일까? 라는 생각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맥락 읽어보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는 논리의 흐름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안타까움과 기업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친기업 정책을 택하지 않아도 이 논리의 결론은 늘 이런 식이었다. 어쨌든 열세를 진 건 기업인 까닭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부문의 기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규제 완화가 돌고 돌면 양극화로 기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선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끊임없는 논리 대결이 메비우스 T처럼 해석되는 이유다. 돌고 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기업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기업의 말을 무조건 따라줄 수도 없는 지금의 딜레마.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는 또 현명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을 제시해줬습니다. 아쉽게라도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감축성장이 불가피하다. 감축성장이라 했지만 장기 구조적인 저성장이란 게 옳다. 포장해 말한다면 성숙성장도 좋지만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어떤 시기든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가용 가능의 전체 자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이상 목표인 잠재 성장률만 해도 벌써 3 내지 4%로 추락한 지 오래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건 명약관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란 말이죠. 즉 성장 하락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 다음 투자 축소, 그 다음 고용 감소, 마지막 소득 하락의 장기 추세가 고차가 될 확률이 높다.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주변부 일자리조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에서 시민으로. 따라서 성장은 시급한 과제다. 고도성장, 이것이 감축성장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 방관하고 낙담하기보다 그 흐름을 최대한 지체시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총동원령이 필수다. 경제 성장은 만능의 열쇠다. 분배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모두에게 적든 많든 성장의 수혜가 나눠지기에 상당 부분 사회 갈등을 저지할 수 있다. 경제가 사회로 확산되는 유무형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이게 멈춰설 때 비로소 수면 아래에 가려졌던 갈등 변수가 급부상하는 법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딱 이 상태다. 결국 파이를 더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기업도 정부도 가게도 희망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마뜩지 않다는 점이다. 손쉬운 과제가 결코 아니다.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시대 환경이 악화된 결과다. 대표적인 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생산 하락과 성장 감소에 판에 박힌 논리 구조 탓이다. 실제 인구 감소는 경제적 악재일 확률이 높다. 생산성이야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구원투수로 부족분을 벌충한다지만 적어도 사회보장제도의 과부하만큼은 방법이 없다. 재정 악화다.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시산자료에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각종 연금의 고갈 속도는 빠르다. 물론 소비시장에선 어느 정도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절대 규모가 크다 보니 이들의 소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다. 더 오래 사는 장수 시대니 그럼직하다. 즉 총력으로 현역 세대의 소비 감소를 은퇴 세대의 소비 증가가 벌충할 확률이 높다. 실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은퇴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기대 이하다. 생각해보라. 노인들이 돈을 쓰는지 가계 금융자산의 60 내지 70%를 장악한 일본의 부자 노인조차 돈을 쓰지 않는 판이니 불문가지다. 쟁여둔 자산은 많은데 들어오는 소득이 적은 고자산 저소득이 장수 이용과 만나 발생한 결과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마음 놓고 쓸 수 없다는 이유다. 그래서 일본의 실버 산업은 빗나갔다. 창조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한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지명된 덕분이다. 누구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모호한 개념이었지만 적어도 창조 경제가 성장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차기 동력이라는 점은 명확했다. 지금 이것은 책이 쓰여질 당시가 책이 인쇄된 당시가 2013년이라는 점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정부도 그렇게 밝혔고 실제 성장 활력의 바통을 받아줄 차기 주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세간은 온갖 품평이 난무하다. 개중엔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그만큼 먹히고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러면 성장과 분배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할 새로운 성장 기반을 쌓는 건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당이론도 현실론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율 변동을 감안할 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조차 안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문턱에 안착하면 새로운 성장 도약이 불가피하다. 90%를 웃도는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봐도 대외의 변수를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는 게 필수다. 나라 밖 해외 시장의 상황이 계속해 좋을 수만은 없듯 나빠질 때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내부 충격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과거 겪은 2번의 대외 위기는 그 단적 사례다. 다행스러운 건 참고할 수 있는 선행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내수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고용 악재라는 시대의 상황을 호재로 활용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면 더할 나위 없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사례다. 복지 공급을 비단 정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시장화하자는 이야기다. 즉 생산적 복지다. 아픈 노인의 수발을 놓는 노인 또는 현역 실업자가 맞는 시기다.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 성격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 간병 등의 사회 인적 자본을 키우는 형태다. 복지를 통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 대표 사례는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영국이다. 영국 하니까 또 생각났네요. 요즘 영국이 핫 이슈를 몰고 있죠. 브렉시트 탈퇴부터 해서 바로 7월 7일이었나요? 7곳 보고서가 작성됐죠.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파병은 잘못됐다. 거의 7년여간에 걸친 보고서,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였는데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하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한국적 복지 수급의 사업 모델로는 최근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PO 등의 제3섹터를 고려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은 예산 배분의 장기적 추이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 복지, 노동 등 이른바 복지 예산은 확대가 불가피한 탓이다. 2013년 한국의 전체 예산은 349조 원인데 이 중 복지 예산이 99조 원에 달한다. 약 28%로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예산이다. 2007년에는 61조 원이었는데 2016년엔 113조 원으로 한층 불어날 전망이다. 거의 10년 만에 2배 증가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전형적인 재정 투입인 사회 간접 자본 부분이 25조 원에 그쳤다는 걸 감안하면 복지 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는 건 그래서 당연한 시대적 주문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인의 지혜와 청년의 에너지를 잇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읽고 잠깐 쉬는 타임 갖겠습니다. 세대 융합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노인 인구와 청년 인구가 각각 지닌 특유의 장점과 한계를 뒤섞어 여기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실제 활발한 세대 교류, 접촉 강화는 서로에게 이롭다. 노인은 젊은이의 창의성을 배우고 청년은 노인의 축적된 경험을 배우는 시기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이런 세대 연대는 충분히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그 연대의 잠재성은 대단하다. 손자 양육, 사회 공헌, 경험 전수 등 다양한 세대 연대가 목격된다. 고령대국 일본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고 젊은 청년 정신을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혜 주머니로 일컬어지는 베테랑 노인으로부터 청년 집단이 얻는 시대의 난제의 극복 방향은 유력한 성장 모델의 후보 반열에 올랐다. 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다 해서 이제 한국의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고 제가 잠깐 사례를 들자면요. 바로 이거죠. 농업 정책의 청년화.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지금 농업이나 그러니까 1차적 생산 직종이죠. 1차적 생산 직종을 하고 있는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고령화 노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돌아와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유통기업의 인터넷화, SNS화 한대요. 대부분 노인들은 물건을 수매하고 그것이 농협이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상인들이 와서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직거래가 요즘에 왕성되고 또 유기농 이런 바람이 불면서
상품을 직접 재배하는 것을 촬영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로 배달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유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지금은 약간 불안정한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다. 지금 안정적인 기반으로 가고 있으면서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바로 아이디어가 됐던 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귀농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참여함으로써 벌어지는 하나의 발전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만 추구하는 젊은이들만 있지 않다. 새로운 변혁을 주도하는 젊은이들도 이 시대에 많다. 그러면 이 시대의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그런데 그에 반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나섭니다. 시골 같은 이런 지방,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시골, 이런 지방에서 정치인들이 나서는데 제일 1공약이 바로 농업진층과 어업정층의 부흥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덧붙여 새롭게 오고 있는 청년 세대들과 이들만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청년 세대들과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대안과 정책이 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전달이 안 돼, 의사소통 교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노인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 그리고 열기, 그리고 청년의 독창성, 창의력, 이것이 지금에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례를 보자. 요즘 강남의 증권사 창구를 돌아다녀보면 공통점이 있다. 국내 주식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해외 펀드와 채권 등을 사려는 노인 인구가 많다. 마케팅까지 열을 올리면서 은퇴 자금을 책임질 새로운 수단으로 해외 시장이 부각된 결과다. 워낙 투자 활로가 없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다만 이는 아쉽다. 기성세대의 목돈이 해외 투자에 열중하는 와중에 청년 그룹의 창업 자금은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능을 알아봐줄 선배를 찾지만 대상도 루트도 잘 모른다. 이런 단절 구조만 연결시켜도 부가가치 창출은 가능해진다. 노인그룹은 엔젤 투자자가 되고 청년은 아이디어를 다듬는 사업 계획으로 그 자금을 얻을 경우 서로를 위한 상생의 부가가치가 완성된다. 이런 자리를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공식화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융합적 협업 모델이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펀드 모금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기양의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돈이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소출해서 조금씩 내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것이 영화 산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힐 수가 있는 그 사례로 이제 됐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협업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변화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외로, 그러니까 성공 보장된 쪽만 찾지 말고 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 되고, 사실 청년들은 그냥 몸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투자라는 개념도 잘 체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다가 그 열정의 패기가 꺾이고 좌절하다 결국은 소중한 재능임에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세계, 글로벌 세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글로벌 세대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재능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재능들입니다. 그런 재능들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소리죠. 창조 경제란 바로 그러한 재능들을 꽃필 수 있도록 걸음을 주고 약을 쳐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끔 해주는 일련의 정책적인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노인은 지혜가 넘친다. 다망변에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 지혜는 엄청난 것이죠. 반면 청년은 행동력이 높다. 전자는 방향을 잘 알아도 동력이 적은 한편 후자는 힘은 넘치는데 우왕좌왕하기 일수다. 그러니까 바로 노인의 지혜가 청년의 행동력에 나침반 혹은 지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소리죠. 이를 조합하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성과가 도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세대 관통의 교류 대화 확보도 감정적이기 쉬운 계급장을 떼놓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매진하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추출될 수 있다. 필요하면 이를 모으고 지지하는 세대 초월적인 정책 창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요컨대
세대 교류청 같은 기능 조직을 만들어 일원화함으로써 기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아, 딱 맞네요. 세대 교류청. 이것이죠.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국가가 나서서 세대 간에 통합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요즘 협동조합 등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자문 역할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지역의 원로급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냥 꼰대 같다라고 해서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생한 지혜도,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죠. 그분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게끔 말을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하면서 얻을 것은 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의 투자 자원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요, 투자 금액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 해서 실패할 것을 한 번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상생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노인과 청년은 모두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하기 딱 좋다. 있지만 없는 존재로 무시, 방치, 소외되기 십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 그렇다. 이들 투명인간에 대한 재조명의 폐색 상태에 한국 경제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하는 잉여 그룹이라는 오명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 인구로 적극 편입할 때 저성장 고령화의 딜레마도 하나둘씩 풀려나갈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할수록 한국 경제의 성장 도약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이다. 네, 지금까지 파일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제목의 하에서 7.8기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우리한테 이제 해결 대안이 지금 해줬죠. 어떤 겁니까? 기업은 CEO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위한 소통의 통구, 그러니까 세대 교류청 같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관행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노인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것들, 그리고 투자자를, 자신의 재능이 있다면 그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거,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코너죠. 소멸과 도약, 기로에 선 한국 마지막 섹션 읽고, 그리고 한국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이제 한국 현대사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서문 부분을 읽고 마무리 멘트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